나는 191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해 이 땅의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자유를 외쳤습니다. 나는 그 함성을 어린아이의 귀로 들었고 그 후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그리고 기적처럼 일어서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5년이라는 시간이 내 등 뒤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래 사시면서 가장 늦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법도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법도 아닙니다. 가장 늦게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잘 해줄수록 무시받는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립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지금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혹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평생을 학생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몫을 줄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베푸는 것과 자신을 지우는 것은 다릅니다. 인간은 참으로 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헌신하던 사람은 서서히 풍경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항상 그 자리에 있기에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105년을 살면서 이 본성을 원망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해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내어줄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존중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더 주는 싸움이 아닙니다. 관계는 자신의 무게를 스스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진정으로 성립됩니다. 당신이 40대라면 아직 이 선택을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60대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70대라면 당신은 이미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함께 걸어봅시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10살 아래였고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드물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이 어렵다고 하면 자기 월급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동료가 힘들다고 하면 밤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의 꿈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나는 그런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70이 넘었을 때 나는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낯선 것을 보았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오래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석이 형, 나는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 나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때 그 감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고 또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침묵이었던 그 느낌, 헌신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순간, 그것은 배신보다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나쁜 사람에게 받는다고. 그러나 내가 105년을 살면서 발견한 진실은 다릅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우리가 가장 잘해준 사람에게서 옵니다. 낯선 사람의 무례함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끼는 사람의 무관심은 그것은 뼈에 새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면서 동시에 바랍니다. 의식하지 못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겨줄 것이다. 그 기대는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 혼자 상처받고 나 혼자 분노하고 나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나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못 산 것이 아닐세. 다만 자네는 평생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챙겼네.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 친절을 쓰지 않았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선함은 자신을 갉아 먹습니다. 나침반 없이 걷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선함에도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의 시작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조금씩 지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것은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을 조용히 혼자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30살이었을 때 나는 인간을 믿었습니다. 순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고 은혜를 알며 받은 것을 기억한다고. 그래서 나는 먼저 베풀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흔이 넘었을 때 나는 조용히 그 믿음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절반만 맞는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어느 철학자도 어느 종교도 이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잃지 말라고. 왜냐하면 가까움은 종종 당연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선배 교수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의 짐을 들었고 그의 강의를 대신 준비했으며 그가 아플 때 병원을 동행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아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나를 아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주는 동안에는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중요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선배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의무를 저버린 사람처럼. 그날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좋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더 오래,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계산한다고.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베풀 때 상대방의 무의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 줄 것이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는 희귀하지 않게 됩니다. 희귀하지 않은 것은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논리이기도 하지만 슬프게도 관계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바쁘고 자기 기준이 분명하며 아무에게나 시간을 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무게입니다. 무게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는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자신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사람은 아무리 선해도 점점 가볍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것을 늦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일찍 배우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감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있습니다. 추위에 떨던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찾아 가까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집니다. 또 찔립니다. 이것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철학책보다 먼저 삶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인간관계란 정확히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적당한 거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까울수록 좋은 관계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나는 이제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보이는 것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상대방에게 짐이 됩니다. 그리고 짐이 된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50대 깊이 신뢰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집안 사정, 건강 걱정, 자녀 문제, 재정 상황까지. 나는 그것이 우정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대할 때 조금씩 조심성을 잃어갔습니다.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 이야기를 흘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 대한 신비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완전히 파악했다고 느끼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미소 짓는 거리라고 부릅니다. 따뜻하되 전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 친절하되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놓지 않는 것, 함께하되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품격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모든 외로움과 불안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관계일수록 상대방은 점점 무거움을 느끼고 조용히 멀어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약한 모습만 보이는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사랑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과 사랑은 다릅니다. 존경은 상대방에게서 무게를 느낄 때 생겨납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 깊은 사람은 자신의 깊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감정을 쉽게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무게가 있고 그 무게 속에 품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걱정을 아무 때나 꺼내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족 갈등을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전부 보여주지 마십시오.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기에 살아남습니다. 그 가시는 공격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조용한 경계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경계가 필요합니다.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50년 동안 예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부탁이 오면 들어주었습니다. 불편해도 나서주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앉았습니다. 누군가 실망할까봐, 미워할까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나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덕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친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바라볼 무렵 나는 그에게서 이상한 피로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어떤가?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남들이 원하는 것을 해왔더니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상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니오를 말하지 못한 결과 그는 자신의 윤곽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물에 오래 담겨있던 종이처럼 형태가 사라지고 쉽게 구겨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절이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참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니오라는 말에 죄책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압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의 경계를 그리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땅은 누구나 함부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경계가 분명한 땅은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예의를 갖춥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합니까? 나는 3가지를 지켰습니다. 첫째, 짧게 말했습니다. 긴 설명은 오히려 약점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둘째,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감을 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압박을 가할 때 나는 조용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함 자체가 가장 단단한 거절입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거절은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조용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할 때 내미는 손과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내미는 손은 받는 사람도 압니다. 느낍니다. 진심이 담긴 예는 관계를 깊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예는 결국 양쪽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가 나를 더 자유롭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더 가볍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더 존중받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를 오래 바라본 사람은 압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용한 날에도 물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항구에는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파도가 안쪽으로 함부로 밀려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 덕분에 항구 안쪽은 고요합니다. 배들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인간의 내면에 비유해 왔습니다. 삶은 파도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파도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파도가 됩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파도가 됩니다. 그 파도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밀려옵니다. 문제는 파도가 아닙니다. 방파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도 감정도 건강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70이 넘었을 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모든 것을 줬는데 왜 지금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걸까요? 나는 그 질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텅 빈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내어주기만 했고 한 번도 자신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방파제를 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올 때마다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항구 안쪽까지 파도가 들어차 버렸습니다. 방파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돈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대우받는지를 나는 그것을 직접 보았고 그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방파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방파제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침의 1시간, 혼자 걷는 저녁의 그 길, 그것이 내면을 단단하게 합니다. 감정도 방파제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모든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말이 내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용히 문을 닫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련입니다. 습관도 방파제입니다. 나는 100살이 넘어서도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루틴이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습관은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변하지만 습관은 방파제처럼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자신을 채우는 것이 탐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빈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을 수 없는 그릇은 결국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방파제를 쌓으십시오. 돈으로, 시간으로, 감정으로, 습관으로. 그것은 세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존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할 때 당신 곁에 오는 사람들도 비로소 안전함을 느낍니다. 고요한 항구에 배들이 머무는 것처럼 나는 평생 잘못된 질문을 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대로 살았습니다. 주었습니다. 도왔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나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조용한 아침에 나는 문득 다른 질문을 만났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해서 주고 있는가? 아니면 주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주고 있는가? 그 질문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의 많은 것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베풀었던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습니다. 버려질 것에 대한 불안에서 왔습니다. 미움받지 않으려는 조용한 필사적임에서 왔습니다. 나는 주면서 사랑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정하고 나니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변화는 행동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그 질문 하나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 해서 어디까지 주는 것이 지혜로운가로 이 두 질문은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안쪽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주는 것과 선택으로 주는 것은 받는 사람도 다르게 느낍니다. 두려움으로 내민 손은 어딘가 긴장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압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관계를 오히려 어색하게 만듭니다. 고마움보다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선택으로 내민 손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상대방을 편하게 합니다. 진짜 감사를 이끌어냅니다. 나는 이 태도의 변화 이후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덜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내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조용히 경계를 세웠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을 아낍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을 세상도 가볍게 대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한 가지 태도를 바꾸십시오. 더 많이 줄 방법을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물으십시오. 이것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시키는 것인가? 그 질문이 당신을 바꿉니다. 그 질문이 관계를 바꿉니다. 그 질문이 당신의 무게를 회복시킵니다.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질문을 바꾸십시오. 모든 변화는 언제나 그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105년을 살았습니다. 봄이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나는 지금 여기 앉아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기고 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더 주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무게를 인정하는 조용한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겁게 여겨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허무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지켜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삼키는데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나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왜 잘해줄수록 무시받는지를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더 많이 상처받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감사가 아니라 가치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품격이 된다는 것을, 거절이 선언이 된다는 것을, 방파제가 사랑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모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가 먼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바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삽니다. 당신의 가치를 먼저 알아봐야 할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40대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아직 굳어지지 않았고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60대라면 지금이 가장 깊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경험이 쌓였고 이제 방향을 바꿀 용기도 있습니다. 당신이 70대라면 지금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때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는 쌓인 선택들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차가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냉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게 단단하십시오. 열려있되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되 소진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계속됨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내려앉습니다. 그 모든 계절을 온전히 자신으로 통과하는 것, 그것이 내가 105년을 살며 배운 가장 오래된 가장 단순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남은 계절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소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온전히 당신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것을 105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당신은 부디 조금 더 일찍 아시기를